다룰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국제교육 개발 능력과 ODM, 국제교육 개발 능력이란 주요 사례는, 최근 이슈는,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혹은 교사, 그래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중간중간에 왜 교육 분야 개발 능력에 있어서 교사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반 이상은 교육 분야 개발 능력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교육 협력 전공인이 학교에 과정에 계신 분도 계시고, 혹은 이 교육 분야 ODA와 관련해서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이 적어도 관심은 있으시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조금 기초적인 내용이 앞부분에 있다는 거 아주 두시고 그냥 복습하는 셈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발이란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개발이 익숙한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더구나 그렇습니다.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TV를 열면 아마존강에 있는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나무들이 깎여나가고 그 안에 커피 농장이 들어서고 고무 농장이 들어서는 이런 걸 보면서 개발, 혹은 나이지리아 삼각주 밑에 석유, 원유를 채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밀림지대가 깎여져 나가고 그 위에 정유 공장이 들어서는, 석유 시추 공장이 들어서는 그 상황, 개발. 그러나 한쪽으로는 많은 빈민가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습, 개발의 또 다른 모습 하면서 개발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MDG라는 것도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향후 2015년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015년부터 이전 15년 동안의 MDG를 대체할 개발 구호가 만들었죠. SDG,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 그때는 개발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용어를 한국에서 어떻게 써야 될 건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와 관련된 논의에서만 개발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300년 넘는 나무를 싹 잘라버리고 개발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혹은 제주도, 부안, 폐기장, 저쪽 경주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개발이라는 말은 여전히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 얘기였죠.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거나 혹은 교과서상에서 수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개발은 무슨 의미예요? 그때는 개발이라는 말이 익숙한가요? 익숙하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사실 개발하면 학교 현장을 넘어서서 거의 대부분 이런 뭔가를 그렸고 그 위에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내내 이런 빈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좋은 거로 변화되는 걸 염두에 두지만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요거 말고도 또 다른 그 슬라이드를 제가 자주 가지고 다니는데, 브라질에 있는 한 도시의 장면입니다. 담장을 사이에 놓고 한쪽에서는 빈민촌, 한쪽은 부촌입니다. 각 지역마다, 각 집마다 수영장을 갖춘 고급 호화 빌라촌. 딱 담장을 놓고 그걸 항공으로 찍어가지고 하는데, 개발이라는 말은 뭔가 좋은 걸로 바뀌는 거, 그런 느낌,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개발이라는 말이 과연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잘 되고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와 우리 표현을 좀 자주 쓰는데 한국 사람만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집단이 많을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잘 모르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익숙한 뭐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아시는 분 계시죠? 중국어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아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스페니쉬도 없어요.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희가 쓰고 있는 우리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다를 보셔도 그렇고 요즘 잘 나가는 이정상 회장을 보셔도 그럴 겁니다. 도대체. 근데 외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말을 자기 말 속에 집어넣으면 거의 한국 사람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랬습니다. 여기 저희 동공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말 속에 우리라는 말을 정말 잘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저럴까? 이 친구 이야기할 때마다 좀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그 신기하다는 말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우리에 속하지 않은 바깥 사람으로 이 우리는 폐쇄적인 집단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쓰지만 그 우리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 놓을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깥 사람이 그걸 결정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결정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사실 이 가이드라인과 울타리를 점점 넓혀나가기 위한 또 다른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MDG 상위의 8개 목표가 인공과 무지와 질병이라고 하는 지금껏 내내 해결돼 보지 못한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고 만들어낸 국제사회의 협약입니다. 특히 교육부야 같은 경우에는 무지라는 말을 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지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빈곤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질병도 아닌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는 많이 알고 있고 누구는 적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어서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적게 알고 있는 정도와 수준이 매우 다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제 빈곤과 무지와 질병이라는 걸 어떻게든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일방적인 그런 문제 해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개발이라는 말이 상당히 다의적, 다중적, 복잡한 이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일방적인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덥석 가져다주고 자, 괜찮지? 혹은 이제 살만하지? 혹은 이제 배울만하지?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교육 분야는 그게 훨씬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지식 공유, 나우리지 쉐어링이라고 하는 쪽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DA는 이렇게 정의됩니다만 넘어가죠. 공적 개발 먼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때 쓰는 돈을 ODA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이제 0.15%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를 넘은 게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는 2015년까지 재미있지만 0.25%를 맞추겠다고 큰소리 빵빵빵빵 쳤습니다. 그리고는 2014년도에 정부 예산 얘기하면서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굳이 그 약속을 지킬 필요 있어? 그래서 지금 2015년까지 0.25% 못 맞춘다.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쓰지 않고 그걸 꼭 왜 쓸 때 그걸 ODA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돈은 상관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 ODA와 관련해서 이 지도는 각 국가마다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ODA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주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쪽에 몰려 있고요. 여기 뭐 파키스탄, 네팔 이쪽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크게 되어 있는 어디 있겠어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이라크, 그 다음에 여기 나이지리아나 특히 자원과 관련된 부분, 국제 분쟁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중미 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약 혹은 교통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냐? 굳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기후의 문제, 즉 지정학적인 이유, 그런 정치적인 이슈, 외교적인 문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발이라는 말을 단지 테크니컬하게 변화 혹은 좀 더 나은 진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개발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쟁점지대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이유는 사실 좋은 것에 대한 것도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개발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교육에서도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육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1960년대 초반 이래로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하나의 개념적인 게 등장합니다.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예요. 그러나 그게 맞냐고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자, 인간 행동, 계획, 변화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야지 교육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너한테 근고 따른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도둑을 만들어 줄 거야. 도둑? 아들이 아버지 이게 좋은 일입니까? 묻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열심히 근고 따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둑의 아들이 근고 따는 기술을 정말 정교하게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근고 따는 기술자로서 도둑이 됐어요. 교육입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어떤 용어를 쓰건 저희가 개발이라는 말을 쓰건 교육이라는 말을 쓰건 아니면 통행, 효과 이런 말을 쓰건 그 속에는 누군가의 가치, 어떤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합의하기 어려운 가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바람직한, 상식적인, 보편적인 혹은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세상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개발을 볼 때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서두부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개발은요, 이건 이제 통계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OECD 다크라고 하는 통계 내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ODA를 얼마나 쓰고 있고, 양자 협력은 얼마나 쓰고 있고, 다자 협력은 얼마나 쓰고 있고, 무상, 그래서 GNI 대비 몇 %를 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뭔 얘기합니까? 양자 협력은 국가와 국가 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기 가나라고 하는 국가하고 외교적으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너희들한테 돈을 주거나 빌려주거나 할게. 그때 양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다자라는 말은 우리가 직접 특정한 국가, 가나라는 국가에 가서 협약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국제기구로 껴요. 월드뱅크, IMF, 유네스코, 유니세프 이 같은 분들. 특히 이제 각 지역마다 개발은행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ADB가 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EFDB가 있고, 최근에 중국이 나서가지고 은행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빼고 월드뱅크 같은 것들이. 그래서 큰 나름대로 일을 잘한다고 하는 국제기구를 중간에 집어넣고 돈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일을 특정한 국가하고 같이 합니다. 이게 바로 다자협력입니다. 대부분 다자협력이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국가도 다자협력에 돈을 많이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돈 내는 거, 생생 내야지. 그래서 대부분 양자협력을 많이 합니다. have 50대 50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양자협력을 80% 이상, 그 다음에 다자협력을 아주 작게 이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무상 유상이 있는데요. 무상은 그냥 갖다 주고, 학교 지어주는 거고요. 혹은 병원 지어주는 거고요. 혹은 교사 양도시켜주는 거고, 교과서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유상은 빌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빌려주냐고요? 20년 거치, 30년 상환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interest, 이자를 붙이죠. 이 이자는 0.00001%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10%대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국가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20년 거치, 30년 상환, 그리고 0.00001% 하면 돈 안 받겠다는 얘기지. 50년 내에 거의 원금만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나중에 채무 불이행 뭐 이런 거 빼고 나중에 가서는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런 국제기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채무를 탕감해주면서 OD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OD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정한 국가에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단순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국가에 얼마를 양자로 할 건지 다자로 할 건지, 다자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기관을 끼고 할 건지, 무상으로 할 건지 유상으로 할 건지, 유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당 거치와 그다음에 상환 기간을 대고 이자를 붙일 건지, 이걸 누가 보증할 건지,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교육, 그리고 사실 다자협력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유상보다도 무상의 교육을 거의 이야기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코이카가 그 일을 양자협력 중에 무상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상은 EDCF 대회 EDCF 엑심뱅크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OD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5년까지 0.25라고 했지만 2012년도에 0.14, 그리고는 2013년도에 안타깝게 줄어듭니다. 0.1, 3 그러다가 2014년도에 약간 올라가서 1억 뭐 이 정도 된 것 같고 1년 사이에 올라가서 한참 보겠습니다. 개발협력, 한국은 개발협력을 이야기할 때 자원외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외교라는 말의 의미는 자, 내가 그냥 갖다 줄게? 아니라는 얘기지. 갖다 줘. 그리고는 자, 우리가 줬으니까 너네 뭘 줄래? 이게 이제 자원외교입니다. 한국 개발 경험, 우리가 지난 1945년도에 해방된 이래 1950년 전쟁을 3년간 거치고 60년, 70년, 80년 그리고 90년대 초중반까지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1980년대 중반이 되면 이 말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는 86년 아시안게임, 87년 올림픽을 거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궁금증을 한국은 상품화해서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개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수업을 들으면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으니까 전 세계가 따라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장 한국을 떠나보면 얼마나 여기가 안전하고 괜찮은 국가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족스럽나요? 이렇게 시끄러운 국가도 흔치 않습니다. 1999년 세계은행은 우리나라를 두고 자, 더 이상 우리가 줄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독립하고 살아가고 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폴리스승에 이제 졸업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는 국가다 이런 의미예요. 전 세계에서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가지 레포트를 보고서를 냅니다. 한국을 봐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하게 발전해 왔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쏟아냅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 80년, 90년대 중반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다양한 요인 중에 첫 번째 초등교육입니다. 100%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요인을 100으로 놓는다면
그 중에 56%를 초등학교 교육. 6년 동안 받았던 의무교육 6년을 56%로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어마어마한 수치. 그래서 교육이 떴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요? 교사들이요? 교육학자들이요? 아니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봐봐. 초등학교 교육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발전했어. 이겁니다. 전 세계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지만 뻥이에요. 최초도 아니고 유일도 아닙니다. 중국 내내 받아왔죠.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공여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국이었다가 공여국 또 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저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에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쿠바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된 유일, 최초 이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짧은 시간 동안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고 이 일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는 건 틀리지 않습니다. 중점협력국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를 잘 도와줘야 되는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CPS는 그런 국가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3개씩 골라요. 그래서 우리가 26개국을 정합니다. 각 대륙별로. 특히 아까 지도상에서 보셨던 몇몇 국가들, 주요 국가들 중에를 정하고 그 국가의 어떤 분야를 지정해야 될지 영역을 정합니다. 3개씩. 1번, 2번, 3번. 1번이 가장 좋은 거예요. 3번이 별로.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은 안타깝지만 많은 국가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Country Partnership Strategy가 들어가 있고요. KSP,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전 세계에 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KSP 사업이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건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EDCF, 코이카, 코피 같은 경우에는 유상원조, 무상원조, 코피, 의료, 보건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 Force High Level Forum, 원조 효과성, 원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원조를 할 건지에 대한 회의가 국제사회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2003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1년에 열린 것이 바로 부산에서 제4회 고위급 포럼이었었고요. 이 회의에서 부산선언이 채택이 됐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오셔도 됩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 우리만의 것입니까? 글쎄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삶을 돌아보면 항상 내 중심으로 보는 걸 판단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게 그렇고, 내가 경험한 게 그렇고, 내가 의도하고 의지하는 방향이 그렇고,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한국이 이 분단되고 긴장된 이 상황을 꽤 오래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겉모양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 기적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인이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마치 지난 50년, 60년 동안 특정한 어떤 국가의 발전과 개발 모델, 즉 변화, 진보의 모델을 따라왔다고 얘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비슷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 뭔가 우리가 한 게 독특하고 유일하고 또 뭔가를 줄 수 있는 풍부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당장 몇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ODA 정책 철학. 아직 이 ODA 판에서 철학 얘기는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학은 어떤 질문을 던지냐고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고민하느냐 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까 양자간, 다자간, 유상원조, 무상원조에 대한 걸 쭉 했지만 협력 형태나 아니면 시행기관이나 주관기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이걸 본다고 해서 철학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한다. 그래서 이번에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간다 갑니다. 그죠? 선생님들 이제 파견하고 고이가 하고 있는 이 바탕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을 공감을 할까요?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요. 보고서를 잘 써내야 하는 거지. 조직이에요. 우리나라 개발협력, 즉 OD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프로그램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가장 최고의 여러 가지 협의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본다고 해가지고 철학을 볼 수 있냐면 아닙니다. 국제관련협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저렇게 얘기하지만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어떻게 합시다 좋습니다 하하하고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집니다. 국정협력국 12, 8, 4, 2 26개 아시아에서 12개 국가 아프리카에서 8개 국가 중남미에서 4개 국가 동도 CIS에서 2개 국가 한번 잘 보세요. 정말 도와줘야 될 국가 아니면 정말 지원해야 될 국가들이 들어가 있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뭔가를 지원을 하려고 해요. 이 리스트에 없으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런 구절이 들어가죠.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의 안 되는 거죠. 거기가 우간다 갑니다. 우간다 있지 않나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괜히 한다고 해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개발 아니면 최빈국 그런 데로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저기 중남미 국가의 하이티 그다음에 여기 중남미 같은 경우에 볼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정작 중미의 뭐 에콰도르나 뭐 과테말라나 그다음에 이런 벨리스 나름대로 여행 관광국으로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난한 그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중소득 국가입니다. 콜롬비아도 그렇고 페루, 볼리비아가 이제 점점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점 협력국에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됐지만 전 세계적인 시각하고는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IT 지원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여기 있나? 없어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IT 지원했어요. 지원했습니다. 코이카도 지원했고요. 그리고 세아상협이라고 하는 그 옷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IT에 공장을 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자를 주겠다고 했을 때 코이카에서 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는 사업을 줬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는 긴급 구호 지진 났을 때 몇 명이나 죽었어요? 20만 플러스 알파가 죽었습니다. 인구의 어마어마한 비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은 거죠. 전 세계적인 제한입니다. 하나 정작 우리나라 정부는 이 IT에 접근하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했고 인색했습니다. 그게 개발의 민낯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 왜? 이 질문은 답변이 상당히 궁해요. 도대체 뭘 왜 도와주고 왜 그게 중요한지 답변이 상당히 궁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외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고 채무권을 갖고 오거나 혹은 뭐 시추권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답니다. 이거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걸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천박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개발능력 무슨 뜻입니까? 이 표 처음 보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1945년 해방 이후 2010년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GDP가 얼마나 향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필리핀보다 아래였었고요. 북한보다 아래였었고요. 그 다음에 사하라 이남에 지금도 대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나라고 하는 국가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중반, 70년대 들어서부터 상당히 급곡선을 타고 1997년, 9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 때 확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2010년도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은 GDP를 따지면 PPP를 기준으로 했겠죠. 25,000불이 넘습니다. 25,000불.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1962년도부터 시작된 6번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과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시기에 가장 많은 GDP 성장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된 근대사, 현대사 얘기는 따뜻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OECD에 가입했고 2009년도인가에 우리나라가 OECD, 특히 로얄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가나와의 GDP 대비입니다. 출처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월드뱅크입니다. 월드뱅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런 보고서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자, 봐! 전 세계 사람들. 얼마나 한국이 따라갈 만한 국가인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가나에서 오신 분들 앞에서 했다가 얼굴 빨개지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차이가 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이를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요. 가나하고 한국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그 반이 뭐라고요? 바로 나우리치, 지식, 교육, 인적 자원, 사람 양성 이거라는 겁니다. 가나는 상당히 실패했고 한국은 상당히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한 표입니다. 두 국가가 이렇게 차이가 났으니까 가나는 안 좋고 한국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업 효과 어떻게 측정할까요? 아마 그 호기 같은 경우에도 1년 사업하고 2년, 3년 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보고서를 내요. 보고서에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뭘 했습니다. 해야죠. 선생님들의 학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동안 애들 열심히 가르쳤어요. 선생님들 평가받으시죠? 뭘로 평가받으세요? 그렇지. 애들이 가서 인터넷에 뭐 하겠지. 부모님들이 뭐 하겠죠. 그 다음에 동료 평가를 할 거고 학교장 선생님도 평가를 여러분한테 할 거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여러분의 평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애들이 이거 갖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해야 돼. 뭔데? 인터넷에 들고 가서 뭐 해야 된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바빠가지고 제가 주로 상담을 갑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상담을 가거든요. 상담 가면 20분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고 애들이 집에 가서 밥 먹는다 주절주절 떠드는 이야기가 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선생님 얘기는 안 하고 지 친구가 뭐 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선생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한숨을 쉬면서 합니다. 나름 성의있게 합니다. 그러나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혹스러운 것만큼은 저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이 들어가요. 애들이 얼마만큼 성적 향상되는지, 애들이 얼마만큼 출석률이 있는지, 선생님들 역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워크숍을 몇 번을 했고 워크숍에 선생님들이 몇 명이 나왔고 여기에 동원된 강사는 얼마고 돈은 얼마를 썼고 만들어낸 보고서는 얼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오, 이거 훌륭한 워크숍이에요. 노코멘트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요. 다른 분야보다도 교육 분야는 사실 이게 퀘스천 마크가 훨씬 더 의미심장하게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에볼라, HIV 에이즈, 혹은 말라리아, 혹은 기아, 즉 굶는 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사업의 효과 아니면 사업 결과라고 하는 거는 분명해요. 내가 약을 얼마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치료를 받았어요. 몇 명 나았습니다. 맞지 않아요? 몇 명이 굶고 있어요. 100명이 굶고 있어요. 내가 빵을 가지고 가가지고 100명이 얼마 동안 잘 먹고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잴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났어요. 사람들한테 천막이든 어떻게든 간이든 임시든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어줬어요. 그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당장 남성들한테 여성들이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아니면 뭐 이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어요. 되죠? 돼야 됩니다. 교육은요?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학교 가려면 반나절이 걸립니다. 학교를 못 가요. 집에서 일을 하는 거죠. 학교를 지어줬어요. 자, 학교를 지어가지고 애들이 몇 명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몇 명이 왔어요. 그걸로 끝. 선생님들은 도움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 어떻게 더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육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답니다. 특히 학교가 이미 존재하고 선생님들이 있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공교육 체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자, 질 높은 교육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왜 효과적이라는 말을 잘 쓰죠. 효율적입니까? 효과적입니까?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OECD 다크는 5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자, 적정합니까? 적합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속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보고서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보고서 하나도 못 봤습니다.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Give up promoted without aid, 그 다음에 Bad Aid라고 하는 두 권의 책입니다. 죽은 원조라고 하는 책입니다. 안 두꺼워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 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 책 소개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0페이지짜리 책 들고 가가지고 야 이거 재밌어 이거 봐 그래서 저 욕합니다. 학생들도. 이 데이비드 필립스라는 사람은 그 국제 비교 교육을 하시는 분인데 이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을 재건하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그 효과가 뭔지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어떤 개발 정책이 맞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다뤘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Development Without Aid를 이야기합니다. 원조 없이 개발을 이야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실제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은 돈에 너무 집착을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논의라든지 정말 진지한 논의라든지 이게 사장화되거나 아니면 주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레이드라고 하는 이 책은 아프리카 당비사 모요라고 하는 분이 저분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반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문이라고 봅니다. 즉 당비사 모요는 월가에서 8년 가까이 일했던 금융인입니다. 꽤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훈련을 받은 경제금융인입니다. 이 월가는 전 세계에 돈을 쥐고 흔드는 대표적인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즉 전 세계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개발협력, 특히 원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 특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관심 있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을 놓고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원조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0조 원 가까운 돈이 아프리카에 수십 년 동안 쏟아부어졌지만 많은 발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프리카는 못 산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아프리카 업라이징? 아프리카 라이징? 아마 이 제목인 것 같은데 아프리카 라이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 있고 전 세계적인 시장을 이렇게 주도할 만한 잠재력이 있는 대륙입니다. 54개 국가들 그리고 작지 않은 땅덩어리 정말 풍부한 지하자원, 천연자원 그리고 점점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인적자원 그리고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룬 GDP 수준 나중에 지금의 기존 대륙들보다 정말 많은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데드 에이드를 쓴 담비사 모요는 원조 때문에 더 이상 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원조가 잘못되고 있다. 아니면 저 원조가 뭔가 빠져있는 원조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져다주고 당신들이 직접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살 수 있는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사람이 DMW 파버티, 즉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열심히 원조를 해서 국제사회에 필요한 개발에 필요한 원조 자금들을 모아서 가지고 가면 개발이 이루어질 거다 라는 말에 정면 반박을 합니다. 두 사람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데드 에이드가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 아프리카는 원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 에이드.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자, 많이 돈을 썼어요. 그리고 꽤 괜찮다고 모든 보고서를 다 얘기하지만 정작 현실은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했을까요? UK 에이드 좋아요. 원썸다 혹은 투썸다 오 괜찮아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쥐뿔 무슨 좋기를 니네가 해놓고 간 일들이 얼마나 개판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울지 알아? 자, 어느 평가가 맞습니까? 라는 겁니다. 뭐 굳이 UK 이야기 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얘기 한번 해봅시다. 코이카, 이니시에티브. 혹은 우리나라가 원조 자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 표현이에요. 투썸도 좋아요.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한국만큼 일본이 거쳐왔던 수많은 실패 사례를 한국이 극복했어요. 그랬죠. 와, 내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누구도 못 보시는지 자, 많은 사람들이 자,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러나 정작 대상 물속에 가라앉고 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국제 개발 그런 맵을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서야 교육 얘기로 들어갑니다. 교육을 통한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성. 교육을 통해서 개발을 하냐 마냐, 개발이 뭔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교육을 통해서 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교육보다 조금은 단순화돼야 되고 좀 그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것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제가 부탄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혹시 좀 취해주시죠? 그랬더니 딴 데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것보다도 저 하늘이 좋아가지고 찍어놨는데 내내 저 그림을, 저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수도원 학교? 절이 있는 모나키 스쿨입니다. 스쿨이라고 얘기하기 아카데미 같은 데죠. 즉 태어나서 애가 학년기가 되면 출가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그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비싼 돈을 내고 다닙니다. 사립학교예요.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교육의 커리큘럼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중서식 아니면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배우는 거죠. 저 사람들이 대학 수준까지 마치고 나면 수도승을 하거나 아니면 나와가지고 다른 전문가 일을 하게 하죠. 그러나 많은 부분 수도승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저렇게 길러지고 저렇게 삶을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잘하는 걸까? 저거를 바라보는 제3자는 이때 어떤 개입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무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저 삶이 뭐예요? 나름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에 전혀 손을 떼서는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삶이고 우리 삶은 우리의 삶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여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종교 문제도 걸리죠. 국가 문제도 걸리죠. 어떤 학제 문제도 그렇죠. 내용도 그렇죠. 아동을 다루고 교수 학습, 즉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도 그렇죠. 삶도 그렇죠. 어떻게 개입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그런 고민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질문. 안타깝게 현재 교육 분야 개발 능력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고민들의 종류나 깊이라고 하는 것이 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가서 얘기할 게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가서 개입할 게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갖다 줘야 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태국 메소스에서 만난 아이들의 삶을 보면 꽤 복잡합니다. 얘네들요, 쓰레기장에서 살아요. 어마에서 쫓겨난 시장민들입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들. stateless child, stateless children. 국가가 없어요. 여권이 없습니다. 학교 안 갑니다. 학교 가서 뭐 해요? 학교 가는 동안에 그냥 쓰레기장 가서 쓰레기 주워가지고 집안 살림 자리를 돕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저런 학생들만 있냐고요?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학교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죠? 한국 NGO가 지어졌습니다. 태풍 때문에 싹 쓸려 내려가서 한 번 더 지어졌어요. 대부분 이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 방식을 운영합니다. 재밌었던 건 이 아동들이 3시 반쯤 되면 집에 가기 전에 의례를 합니다. 태국과 버마의, 미얀마의 국경에 위치한 학교예요. 3가지 국가를 부르고 헤어집니다. 첫 번째, 태국 국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태국 국왕과 여왕을, 왕비를
칭송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미얀마 국가를 외칩니다. 부릅니다. 세 번째, 카렌 국가를 외칩니다. 카렌 스테이트는 미얀마, 버마 속에 있는 작은 소수민족 자치공화국. 물론 미얀마 정부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정체상 세 개의 국가를 공히 매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한테 교육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지죠. 멕시코 남부의 치아파스주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광장입니다. 관광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갑니다. 치아파스, 이게 검은 옥면수로 따라가는 정부에 맞섰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라고 하는 주도가 있는 거고, 이 근처에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만난 아이. 이 아이는 한 번도 그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학교 앞에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밖에 없네. 이 아이는 제가 이전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 아이는 내내 시장통에서 큰 아이예요. 시장통에서 컸습니다. 애들이 몇 살이나 됐을 때 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까? 2살이 조금 넘어가고 말을 시작할 때쯤 되면 엄마 옆에서 좌판을 놓고 껌을 팝니다. 껌 사세요. 그리고는 시장에서 큽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남미, 중남미 지역에 시골 지역에 가면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결혼을 해야 돼요. 이유는 도시로 가나가 돈 벌려. 그리고는 40대 이후가 돼야 몇 명 돌아옵니다. 몇 명 안 돌아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자,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일궈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실제 돈을 붙여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가난과 이 어려운 처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10살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나름대로 이 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적응력이 완전히 된 상황이죠. 네팔 아이들 학교에 옵니다. 근데 네팔이라는 국가는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복잡한 국가입니다. 공립학교의 교육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아직까지 어려운 국가라는 거지. 아직까지도 고아, 즉 아동 밀매가 꽤 성행하고 있는 곳이고, 도시와 저기 높은 산지인 고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삶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논의 자체가 아직까지 어색한 그런 국가가 바로 네팔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몇몇 도시 지역 빼고는 아직까지도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한다는 거, 앉아가지고 교과서를 펴놓고 공책에다 뭔가를 쓴다는 거 쉽지 않아요. 리틀 프린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네팔에 있는 이게 아동 밀매업자들이 어떻게 아동 밀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태클링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팔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래서 대부분 NGO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도 고아원 사업이 대세였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부모 찾아주는 직업, NGO 이런 분이 많다는 거죠.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에 이게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담장에다가 칠판 걸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글도 없어요. 파키스탄입니다. 지진 이후에 여기서도 1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알파기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카슈미르 지역, 즉 인도와 이 파키스탄 사이에 아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분쟁 지역이어서 위험합니다. 계속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둘이 폭탄 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이제 핵 설치해놓고, 여차하면 눌러 이러고 있는 곳입니다. 둘 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쉽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워낙 고산 지역에서도 또 이게 지형이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에 구호를 간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았던 곳이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아이들이 부서진 학교에 와서 공부하겠다고 저기 앉아있는 곳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이게 중등학교 교실입니다. 아까 힙한 선생님들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대부분의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지역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남쪽의 기독교 계통, 북쪽의 이슬람 계통, 둘이 치고하고 싸웁니다. 인구는 1억 5천이 넘는 대국이에요. 석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5대 산유국 안에 드는 거고, 아프리카에서 거의 독보적인 혹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가르는 그런 국가입니다. 리비아하고 맨날 싸웠었죠. 니네가 1등하면 우리가 1등하면. 리비아가 푹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뜨고 있는 국가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국가. 무슬림 지역에, 특히 나이지리아에 있어서 북서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은 거의 교육을 못 받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받습니다. 인구 대국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초등학교 취업률이 60% 안짝입니다. 대부분이 90%가 넘어가요. 신기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선택받은 아이들이에요. 중등학교까지 갔습니다. 20%가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중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환경 속에서 교실의 모습은 상당히 열악하죠. 익숙한 곳입니다. 뭐 저런 곳이지. 한 번쯤 선생님들도 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보셨을 거고, 또 학교를 이렇게 다양하게 조직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선생님하고 아이들의 그 간격을 줄여서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요. 교수학습 방법을 선진한다고 하고 혁신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워크숍, 실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뭐 유치원이든 아니면 초등학교든 심지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점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선생님들의 교수학습에 대한 어떤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학급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혹은 우리가 뭐 다가가든 다가가지 않든 학교, 교실은 이런 모습일 거라는 가정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학령기의 아동들이 거의 비슷한 방식의 학교와 교실 환경 속에서 거의 비슷한 유형의 선생님들과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을 대하는 방식, 그게 학교 교육이든 학교 바깥의 교육이든 일정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교육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 정말 다른 실천들이 다양한 수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교육이라고 별로 안 쓰고 지식 공유라는 말도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나는 많이 가지고 있고 너는 못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훌륭하고 당신도 그렇지 않으니까 자, 내가 나눠줄게. 이게 지식 공유 사업. 그래서 교육개발협력은 그게 교육 전문가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저런 그 연수를 통해서 그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반드시 가르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게 머리가 텅 빈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어떤 실천들 지적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거치키니, 브레이디니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이론적 토대에서 내 교수학습 방법이 아이들과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능력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지식을 공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적어도 공유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 놓고 둘이서 똑같이 요 땅 해가지고 같은 수준에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시작하지만 한 놈이 탁 치고 도망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근데 아세요? 이때 얘기하는 knowledge라고 하는 거는 gift입니다. gift. 자, 값의 선물입니다. gift는
뭡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거죠. 그리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상당한 그 친근감과 친밀함과 또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프트는 그냥 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건 처치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어떤 매개가 있어요. 자, 빈손으로 줄게. 이거 아니라는 얘기지. 주는 거. 그건 분명한 뭔가가 있는 거지. 지식을 하나의 선물로 해서 기프트를 해서 준다. 이거지. 머릿속에 한쪽에 있는 머릿속에서 다른 쪽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 Waiting for Superman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도 비슷한 방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지식을 쏟아붓는데 자기가 이게 어텐션, 즉 초점이 달라지면서 애를 머리가 아닌 딴 데다가 확 쏟아붓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한쪽에서 풍부하게 있는 지식을 다른 쪽에다 갖다 쏟아붓고 채워넣는 게 지식공부. 교육은, 교육사업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누가 원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물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식공유라고 하지만 공유도 아니고 지식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바로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교육은, 즉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교육은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1990년 다카에서는 이런 교육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전 세계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향후 10년 동안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초등학교를 가고 남자와 여자가 교육받는 데 있어서 평등해야 되고 그에 있어서 자기한테 필요한 직업기술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유아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나라 말로, 즉 자기가 쓰고 있는 말을 익혀야 되는 거, 질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6개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이게 소위 EFA, Education for All, 만민교육의 첫 번째 의제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이전부터 쓰였습니다만. 그리고는 2000년에 자 우리가 해온 걸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1억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전히 학교를 못 갔고 8억에 이르는 성인들이 여전히 글자를 못 읽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해서 세네갈 아까 했던 중팀 그 다음에 2000년 세네갈 다카에서 또 다른 EFA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15년 동안 똑같은 목표, 다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그게 2015년 올해 인천에서 다시 한번 열립니다. 향후 15년 동안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에도 우리가 2015년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많죠. 이게 MDG라고 하는 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GP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은행에서 진행이 되면서 EFA와 곁들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사회가 소위 이 전 세계의 교육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 교육 분야 개발 협력의 특성들을 보면 첫 번째, 교육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에만 한정된 지원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니세프가 대표적입니다. 유니세프는 아동, 교육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아동 사업, 그 다음에 보건 사업, 이걸 같이 하죠. 그래서 MDG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개입하는 방식이 이제 목표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받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이 단순하냐고요? 아닙니다. 세 잔의 차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3 cups of tea라고 하는, 물론 저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 책을 읽어보시면
미국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산골에 가가지고 학교를 짓고 여자아이들한테 학교에 데려다 놓고 공부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NGO를 하든 아니면 어떤 그 기본적인 구호사업을 하든 인도적인 사업을 하든 교육 분야 일에 개입할 때 가장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특히 여성 문제에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도적인 요소와 비제도적인 요소의 구분, 대립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세 잔의 차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산골 지역에 많은 학교를 짓고 또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파키스탄 정부가 자 그러면 파키스탄 시내에 와가지고 좀 그런 사업 좀 해주십시오. 왜? 정부가 그런 일 잘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세운 원칙은 그겁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 절대 하려고 하지 않는 지역에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에서 꼭 저런 사람이 나왔어. 그러고는 둘이 싸웁니다. 왜 정부에서 해야 될 지역에 학교를 짓지 않고 그 일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해야만 되느냐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대목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물적 손해와 함께 이념, 신념,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합니다. 교육의 문제는 단지 내가 주어져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왜 배워야 되고 왜 학교로 와야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파키스탄 시골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에 여성들한테 문해교육을 시켜주는 클래스들이 다녔어요. 파키스탄 전체 국가의 문해율 그거는 60%가 아니에요. 한 55% 정도 돼요. 근데 시골 지역에 가면 그 여성들은 5명 중에 1명만이 글자를 읽고 쓸 줄 안다. 이 말의 의미는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여성들 사이에서. 이때 여성은 15세 이상입니다. 그 지역은 13세, 14세 만으로 결혼합니다. 초경 이후에 초경을 하고 나면 이게 중매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럼 15세면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20세가 넘어가면 노처녀 취급받습니다. 20세. 노코멘. 그런데 이 여성들이 글자를 읽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글자를 배우십시오.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오세요.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이 왜 가야 돼요? 내가 거기 가면 도대체 유익이 뭐예요? 그리고 혹 내가 설득이 돼서 간다고 가려고 해요. 시부모가 반대해요. 남편이 반대해요. 따라서 가더라도 이 두 사람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몰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비문해자, 글자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문해교실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최소 3주에서 길게는 2개월이 걸립니다. 물론 온다는 전제 하에서 온 사람들 대상으로만 100명 시도하면 10명이 옵니다. 따라서 온 10명한테 오면 기본적으로 3주에서 2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배운다는 게 당연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닙니다. 학교에 가는 게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1953년도에 의무교육법에 의해 의무교육령에 의해서 6개년 동안 의무교육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교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학교를 가요? 가요. 왜? 벌금 내라고 하니까. 가요. 근데 1시간 하고 나면 와가지고 문 두드립니다. 창문. 얘똥아 밥 매러 가자. 애 데리고 가요. 그럼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살렸었어요. 도대체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학교에 가가지고 유익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고려해야 됩니까? 어떤 분야를 해야 될지. 교사,
중요하죠. 정말 교사가 중요해요? 교사들한테는 교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경제학자들한테는 경제성장이 최고입니다. 공중보건하는 사람들한테는 보건 분야, 사람이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여성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남녀 간의 성차별을 줄이는 게 최고입니다. 교육 분야는 그러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교육이 중요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교육 전문가들이 힘이 없어요. 내게 되는 거죠. 효과 납니까? 금방? 1년 하고 나서 야 이게 이렇게 뭐 됐어. 휘불 그런 거 없습니다. 1년 애들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키는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머릿속에 얼마나 뭘가 잘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이 0점 맞던 애가 100점 맞으니까 죽었다 깨라는 그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가자들의 의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동기할 겁니까? 지원학과와 함께 교육 동기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겁니까? 학습자와 교육과의 교육 활동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학습 효과를 높일 겁니까? 교육 환경을 둘러싼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 겁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 안 나와요. 이유? 월급이 적으니까 나가서 세컨드 잡, 서드 잡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워크숍을 해가지고 교사가 중요해요 해가지고 아 중요하구나 그런다고 나올 것 같습니까? 중요해요 그 순간 하고 학교에 나오는 건 별개입니다. 교사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교사가 결국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어떤 것과도 연결돼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체계적인 교사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최고 적어도 10% 이내, 교대 같은 경우에는 5%. 엘리트들이 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교사 존중받냐고요? 노, 그런 거 없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롤모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사가 롤모델이 되겠습니까? 학습 환경 및 학교 교사로서의 근무 여건이 열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5만 원 받고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졸 초임이 20만 원 정도 되는 데서 교사 월급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교사 할까요? 교사는 잘 안 됩니다. 교육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교수 과목에 대한 방학 탐색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교사에 대한 동기도 뜻도 별로 없는데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그냥 우리 기대입니다. 아닙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직종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성직자, 보케이션, 좋습니다. 듣기만 좋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좋은 조건의 직업이 생길 경우 이직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에 나오는 논문들은 이 얘기를 해요. 왜냐고요? 돈 따라가는데요. 한국에서 교사 연수를 합니다. 와가지고 2주, 3주 열심히 훈련받고 갑니다. 가서 대기업 옵니다. 교사 재교육에 대한 필요는 높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지원이 부족합니다. 교사 교육이든 재교육이든 무엇보다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대한 확신 정도가 낮습니다. 즉 학생 중심이니 아니면 교수 학습에 대한 기타 이런 철학적이고 배경적인 이론이니 없다는 얘기죠. 내게 주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도국만 그러냐고요? 미국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수업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들이 글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수학 모르면서 수학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과학을 모르면서 과학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미국 얘기입니다. 다라고 얘기하면 아니지. 파라과이 가서 선생님 이제 IDB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과학과 수업하는 걸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6명은 잘못된 말을 안 합니다. 4명은 잘못 가르쳐요.
수학 문제를 써놓고 답을 잘했어요. 과학을 얘기를 하면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미로웠어요. 교과서인데 왜 교과서대로 안 합니까? 과학 수학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돼요.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합니다. 50분짜리 4시간 수업을 해요. 근데 도착하면 애들 청소시키고 우유 주고 급식하고 뭐 이것저것 확인하고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있고 실제 수업은 2시간, 2시간 반 정도. 그 시간에 여러 커리큘럼들을 소화하는 겁니다. 소화 안 합니다. 소화. 지금처럼 교무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선생님 자기 수업 시간이 딱 되면 왔다가 수업 끝나면 가요. 교무실로 옮겨답니다. 따라서 모든 교사가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아동 학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사 옥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몇 명 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땠습니다.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역량이 높아졌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교육 분야 개발 전쟁에서 왜 교사 교육이 중요합니까? 제가 이거 빨리 다 드릴게요. 교육활동에서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성의 힘을 하는 기초교육 과정에서 교수자의 의도, 교수 방법, 기본적 자원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실 활동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관계에 여전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어서 교사가 하는 수업 시간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교사의 지적 수준 교육 활동에 임하는 자세, 교육을 통한 대상, 학생들의 기대치, 학습 결과에 대한 확신, 부단한 자기 학습,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은 이런 관계를 넘어서지만 학교 교육의 지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교사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요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거를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하라 이남의 거의 대부분 그 개도국들은 의무 교육이 6년이든 9년이든 시행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대부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한 건 1999년, 98년 이렇게 되지만 제가 아는 한 케냐든 탄자니아든 이런 국가들은 2003년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2005년, 6년도에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무교육. 우리나라로 치면 근 50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8%, 111%, 심지어 130%의 취업률을 보입니다. 혹시 영화 The First Grader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마로게라고 하는 84세의 할아버지가 케냐에 2003년도에 있었던 의무교육법에 의해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초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당한 영화입니다. 물론 한 인생에 대한 다양한 이게 회상과 이런 것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입학합니다. 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령으로 돌아가셨어요. 졸업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법적 제도가 법안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취업률이 100% 넘어섰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발전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할 만큼 했네? 그거예요? 아니요. 교육 문제에 있어서 핵심 교사예요. 근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사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교사 교육이 필요한 건지, 누구를 위한 교사 교육인지, 교사들은 교사 교육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 뭐라고 그래?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사 교육에 대한 중요한 계획들과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 계획과 교사 교육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동일합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의미인지, 교사교육의 목적을 교수 방법의 혁신, 새로운 지식 습득, 학생에 대한 이해, 교사들의 자세 습득 이런 걸 한 건지, 교사 간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지,
교사 교육을 가려놓는 지금까지 한계 상황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내용은 교육의 목적과 주요한 제도적 장치, 내용,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교육자적 자질은 뭔지, 지식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교사들은 학교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학생들이 동료 교사들과 관계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자유로운 학습을 저하는 요소들은 뭔지, 학생에 대한 이해, 교사들의 교실 활동과 교실 바깥 활동에서의 어떤 일관성,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 방법에 대한 스킬,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다 할 수도 없고 다 되지도 않습니다. 뭐라는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두드려 패가지고 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진짜 물 넘고 산 넘고 사막 건너가지고 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코 지역이 그렇지 않나요? 사막길을 몇 시간 걸어가지고 옵니다. 혹은 차를 타고 오면 차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교사가 중요하고 교사 교육이 중요하고 실제 교육 분야 개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지만 실제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장면들을 보면 아주 단순한, 아주 실망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실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교사들, 교육의 질적인 부분이고 양적인 팽창이 시작한 지 이제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통계 별로 안 잡혀요. 제가 나이지리아를 가가지고 교육 프로 사람들을 확 뒤져가지고 통계집 내놔라 통계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지역의 취업률이 0%, 한 지역의 취업률이 400%. 이걸 통계본에다 적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인용을 못했습니다. 통째로 400페이지 이르는 통계 연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지, 선생님들 숫자는 몇 명인지, 선생님들이 몇 시간 수업을 하는지,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져 있는 통계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교육개발협력이라고 하는 이 정상적인 틀 속에서 교사가 중요하고 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실제 현장은 훨씬 더 열악한 막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투입이 되기 시작하고 뭔가 대입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긴장과 갈등이 있으면서 변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를 다 가라고 했지만 아까 우리나라처럼 문 똑똑똑똑 뚫리고 야 개똥아 밭에 가자 이 얘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장이 이만큼 체계가 없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하고 있는 데 많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잘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문제들을 끄집어내면 그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교육 분야 개발 협력을 하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합니다. 봉사 갑시다. 자, 2주 동안 가서 3주 동안 가서 뭐 합시다. 제가 작년까지는 외대에 있었기 때문에 외대 가서 이거 했습니다. 당장 올해 왔더니 서울대 봉사단 끌고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대학생들이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 개발을 이야기하면 내내 생각하는 게 봉사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봉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얘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장 큰 베네핏, 혜택은 가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수 방법인 거죠. 외대생들 데리고 아까 그 태국 메솥이라고 하는 학교를 갔습니다. 2주 동안 했죠. 헤어질 때쯤 되니 뭐 부둥켜 안고 울고 합니다. 가슴 뭉클하죠. 아, 그랬구나. 2주 동안 애들이 열심히 일했구나. 그게 아니라 애들이 돌아가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군.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이든 아니면 다른 분야든 개발 협력을 해요. 선생님들한테 묻습니다. 이 일 왜 관심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질문 없잖아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호의,
선생님들이 나선 단체입니다. 이건 뭐 호의는 아니고 델타라고 하는 첫 모임이었고 두 번째를 아직까지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핵심은 선생님들이 주축이고 선생님들이 이 일에 깊이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일과 관련해서 실천도 하고 이론도 뭐 테크닉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개입도 하고 하지만 내내 교육 전문가가 누굴까를 생각해보면 교사 말고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학자요? 아, 네. 교육학자 아닙니다. 교사. 선생님들만큼 일상적으로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기피하고 그것이 경험 속에서 체화된 성공이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다른 교육에 대한 경험과 철학과 어떤 고민의 수준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엮어내는 게 쉬울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단, 개도국에 가건 아니면 한반도 이 국경을 넘어서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 수준보다 더 높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도 그 수준보다 높으리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너무 교육이라고 하는 걸 국내의 문제로 고민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 맥락과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차이를 어떻게 충분히 체화하고 이것을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혹은 관심에 투영하고 이렇게 만들어낼 건가, 이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학위 과정에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하셨습니다. 다음 분 계시지만 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반이 지원하셨어요. 반이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현직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바는 학위 과정이든 뭐든 선생님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고 어떻게든 이 요구와 또 관심이라고 하는 걸 모아낼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이런 아카데미를 열게 되고 또 이 일의 선생님들을 초대하고 또 환영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호의를 비롯해서 이 일이 조금 더 많아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호의만 있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브리티처스는 특수교사들 위주로 참여하고 있는 개발협력 단체입니다. 우간다, 루안다, 미얀마, 라오스 이런 지역의 특수교육과 관련된 일만 담당을 하십니다. 케냐도 있고 호의 케냐에서 하시다가 이제 우간다 넘어가시면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교사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호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이제 아카데미에 참여하시지만 실제 이 판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 훨씬 많고 아셔야 될 일 훨씬 많다는 거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